안녕하세요. 박홍순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은 윤두서의 나물 캐는 여인입니다. 윤두서는 우리에게 조선 자화상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자화상의 바로 그 주인공이죠. 윤두서의 자화상을 못 본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 중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화상 이외의 다른 윤두서 그림에 대해서는 낯선 분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나물 캐는 여인이라는 특색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나겠는데요. 사실 나물 캐는 여인이란 그림은 그 이후의 화가들은 그래도 꽤 그린 적이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선비의 그림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림만이 아니라 한시에서도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주로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 학문에 대한 관심 혹은 뭐 산의 꽃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었지 백성들의 삶에 주목하고 거기에 밀착해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윤두서가 그 첫 발을 떼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물 캐는 여인의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에서 시골 안악에 일하는 모습을 그린 최초의 그림이 아닐까. 그 영향을 받아서 18세기 후반에 김홍도라든가 풍속화가들이 그 모습들을 일정하게 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후대의 직업화가들이 그린 나물 캐는 여인 그림들보다 윤두서의 이 그림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뛰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두 안악이 나무를 캐는 평범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은요, 다른 그림과는 특색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대체적으로 평지의 밭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무를 캐는 모습을 그린 게 주로 다른 화가들의 장면이었는데 보면 산비탈이에요. 이 산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캔다는 거는요,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니었고요. 무슨 건강식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없었죠. 아시다시피 매년 5월, 6월이면은 춘궁기라 그래서요, 거의 보릿고개를 건너야 됐어요. 그 이전에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고요. 아직 햇벌이가 나오기 이전인 그 한 두세 달 정도가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그나마 요깃거리를 마련해 주는 게 봄나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봄나물은 생존의 문제였다, 절박함의 문제였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밭 근처라든가 평지에서 자라난 어떤 쑥이든 아니면 각종 나물이든 이런 것들은요 이미 일찍 다 사라져버려요. 다 그거부터 뜯을 테니까요. 그럼 산비탈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논밭 주변이나 평지의 나물들은 다 뜯어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을 사람들이 그걸로 연명해야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요. 산비탈에 가서 나무를 찾아서 뜯는 모습을 그린 것 자체가 윤두서가 백성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알 수 있었는가, 그 옆에서 그것을 겪으면서 알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만 보면은요, 그냥 한가하게 뜯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망태기를 들고 있는 여인을 보면은요, 꼬챙이를 들고 유심히 땅을 살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여인은 고개를 들어서 살피고 있어요. 그냥 철푸덕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나무를 뜯는 게 아니에요. 그런 캐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요. 왜 찾을까요? 잘 안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산비탈까지 와서 나무를 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듬성듬성 있거나 여기저기 오랜 시간 찾아다녀야지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필요한 것들을 뜯어가서 애들을 먹일 것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세밀하게 그림에 담겨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여인의 망태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없죠. 나물이 없어요. 아마 안 보여서 그렇지만 저 밑바닥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보이는 공간 내에서는 없어요. 그만큼 이미 바닥난 나무를 샅샅이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캐려고 하는 안악내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또 탁월한 어떤
묘사력만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 밀착해서 그것을 묘사하고자 했던 그의 어떤 풍모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윤두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두서의 증조부는 윤선도라 그래서 조선시대 서인과 남인의 당쟁 과정에서 좀 약체였죠. 남인이 항상 핍박을 받았고 귀양살이를 하고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윤선도도 오랜 기간 남쪽 지방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귀양을 피해서 아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낙향에서 학문이나 시서화에 매진하던 경우가 많았는데 윤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시절에 진사에 급제를 했지만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면서 어떤 자신의 학문활동과 시서화에 매진했던,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화가 이상의 어떤 묘사력을 지닌 그림을 꽤 남겼던 그런 화가다. 그런 선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악, 앞에 있는 안악에요. 입가와 눈깔 보면요. 주름이 선명해요. 그 주름은 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산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죠. 현실의 그 빈궁한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새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서는 이 그림만이 아니라 다른 그림에서도 일하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경우가 많아요. 다음 그림 보면은 돌을 깨는 석공이란 그림도 있죠. 그 다음에 집신을 삼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고요. 꽤 많은 그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돌을 깨는 석공을 보더라도 앞에서 봤던 그 나물 캐는 여인의 그림의 어떤 관심, 그 다음에 그 성취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바위를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 강희연이라고 18세기 후반 후대의 직업화가죠. 중인 출신의 직업화가인데 그 사람이 이 공제 윤두서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렸던 모사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실려있는 화집에 강희연은 직접 그런 말을 씁니다. 스스로 공제 석공의 그림을 배워서 내가 그린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화가니까 매일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강희연은 그 시대에도 꽤 유명했던 화가 반열, 능력 있는 화가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림도 꽤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림을 보고 분석해서 그린 거니까 사실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 있으면 있었지 그것보다 부족하다면은 직업화가로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윤두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그림 자체가 노동하는 백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에 그림과의 연장성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바로 이런 이 윤두서의 관심과 풍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 후반에 여러 풍속화가들의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똑같아 보이죠?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동작, 표정,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먼저 이 쇠매를 휘두르고 있는 이 청년, 오른쪽 청년을 한번 볼게요. 윤두서의 청년이 훨씬 역동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느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청년의 왼쪽 어깨예요. 왼쪽 어깨가 앞으로 더 이렇게 튀어나가 있어요. 튀어나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몸에 어떤 힘을 반동을 줘서 힘껏 쇠매를 내리칠 수 있는 동작의 느낌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몸의 동작을 크게 해서 공에 최대한 체중을 실어서 던져야 되잖아요. 이런 쇠매를 휘두르는 노동 작업도 마찬가지죠. 최대한의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몸 전체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최대한
몸을 굽혔다가 내려쳐야 되고 또 어떤 반동을 이용해야 되는데 몸이 주는 힘을 그럴 때 최대한의 어떤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몸의 기울기가 더 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깨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그림을 보면은 윤두서 그림의 청년의 어깨가 더 나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의 근육도 윤두서가 더 깊이 있고 거칠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가 몸을 틀다 보니까 접히게 되잖아요. 그 접힌 주름이 좁을 때 그것이 더 깊이 있게 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강희영 같은 경우는 좀 더 굵게 이렇게 간격이 크게 주름을 잡다 보니까 사실은 노동하는 과정에서의 몸을 뒤틀었다기보다는 꼭 살이 찐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 그 세밀함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윤두석 청년의 입과 강희연의 청년의 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윤두서의 청년이 입을 앙 다물고 있어요. 힘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입을 앙 다물고 그리고 이까지 아마 꽉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쇠매를 휘두른다면은 강희연의 청년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집중도의 차이, 세밀함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또한 그 앞쪽에서 수염 난 사람이 제대로 내려칠 수 있도록 나무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왜 나무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나무를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잡고 있는데 당연히 그 타격점을 찾아서 청년이 탁 쇠매를 휘두르는데 혹시라도 비켜나가고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위축된 모습으로 이렇게 비키고 있는 거거든요. 눈을 좀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윤두서에게 더 정확하게 드러나요. 뭔가 위축된 모습이라면은 강희연은 그 위축된 모습이 좀 덜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덜하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윤두서의 이 인물은 옷주름이 더 좁게 잡혀 있어요. 좁게 잡혀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몸이 더 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든 느낌이 들어요. 그에 비해서 강희연의 이 수염난 남자는 이게 좀 더 간격이 넓어요. 이렇게 움츠러든 느낌이 덜한 거죠. 그리고 표정에서도 조금 더 윤두서가 생생하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은 관찰력의 문제고 그 관찰한 바를 실제 회화로 옮길 때의 세밀한 묘사력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윤두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윤두서는 이 그림을 실제로 산에까지 가서 석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 뒤편에 이 바위를 깨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쫙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가만 보면은 왼쪽 사람의 다리깨로 구멍이 4개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쇠증으로 구멍을 4개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고 나서 규칙적으로 구멍이 나 있죠. 거기에 나무를 박아 넣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물을 부으면은 이게 불어나면서 나중에 바위가 떨어져 나오는 옛날에 크게 바위를 떼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서양에서도 대리석을 떼어낼 때 이 방식으로 했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전 과정을 평상시에 봐왔기 때문에 묘사할 수 있었던 그런 관심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그랬어요. 윤두서는 귀향한 이후에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 어떤 조상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산. 그리고 이 해남이 집이었는데 그 남해 쪽 그쪽에 바닷가니까 이 피폐한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염전 사업을 지원해요.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먹고 살게는 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그 17세기 후반에 기근이 찾아온 적이 많았거든요. 그 기근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력과 재산을 내놔서 개간 사업을 죽을 때까지 펼쳐요.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버려진 땅, 못 쓰는 땅들을 개간하는 사업, 거기에는 당연히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백성들의 어떤 가난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픔, 그리고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육아 선비로서의 입신 출세에 대한 것이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윤두서의 시절 볼게요.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려 있으니 오느니 가느니 흙이라 하는구나. 두어라 알리 있을지니 흙인 듯 있거라. 자, 이 윤두서의 시를 보면요. 자기를 흙이 묻은 옥에 비유하는 거죠. 자기는 충분히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초야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를 옥이 아니라 흙인 줄 안다. 근데 그냥 두어라. 알아주는 사람 있지 않겠느냐. 그냥 나는 흙처럼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일정하게 그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초연한 마음도 있지만 스스로 능력이 있는 옥으로 비유하는 걸 보면은 뭔가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묻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윤두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의 외증손자인 정약용이 유배 중에 썼던 편지, 형에게 썼던 편지에도 그 내용이 묻어나요. 보면은요,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난 기상진인 자손이 있을 텐데 불행한 시대를 만나 번창하지 못하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후세에 알릴 만한 글이 많은데 다락에 숨겨진 채 쥐가 갉아먹고 조미스러도 구제할 사람이 없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윤두서 집안 거슬러 올라가면 윤선도로부터 그 집안이 대대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집안도 굉장히 좀 빵빵했던 집안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쟁 과정에서 어떤 남인이 계속 어떤 유배와 핍박을 받으면서 자손이 그 후손으로 갈수록 굉장히 위축이 되게 돼요. 관직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변변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가세는 기울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윤두서의 뛰어난 글이나 작업들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것을 어떤 결과물로 내놓고 이럴 수 있는 후손조차 제대로 없구나. 후손 중에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 있을 텐데도 그것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약용은 윤두서가 지은 천문지리에 대한 책을 보고 나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윤두서는 단순히 유학만이 아니라 또 시서화만이 아니라 천문지리라든가 병서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에 대한 글을 남겼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정약용이 얘기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시서화에서는 아까 제가 이 윤두서의 이런 관심과 묘사가 나중에 풍속화에도 이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학문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실학을 준비했던 선비가 아니었을까, 사대부가 아니었을까, 천문, 병법, 그 다음에 상업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탐구했던 이런 그의 태도가 이후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윤두서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다시 윤두서의 나물 캐는 여인으로 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두서를 그냥 자화상 정도로 기억해요. 그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탁월함이라든가 그의 뛰어난 관찰력,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 삶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로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윤두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시선으로 다시 이 나물 캐는 여인을 보면 달라 보이지 않나요? 두리번거리면서 나무를 캐는 두 시골 안악의 시선이 달리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비어있는 망태기가 또 시름이 담긴 주름과 그 눈이 달리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를 먼 발치서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또 윤두서의 시선도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두서의 수화한일도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도 멀리 날아가는 새가 보이죠. 나물 캐는 여인에서의 새는 빈궁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새로 어떤 표현했다면은 이 수화한일도에서 하늘을 나는 새는
어떤 자신의 뜻을 세상에 나아가 펼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처지를 뒤돌아보면서 뭔가 희망을 새에다가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저와 함께 보면서 옛 그림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윤두서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오늘날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따뜻한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감상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